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전 국민에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심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 경정 예산에 윤곽이 나왔네요. 네, 우선 추경의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반영하고 전국민 보편 지원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선별 지원이냐 보편 지원이냐 논란이 있었는데요. 전 국민 보편 지원 형태로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인구 소멸 지역 주민 등에는 추가로 지원금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1인당 15만 원, 취약층은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우리 당이 꾸준히 강조해온 민생회복지원금 보편적 지급을 원칙으로 설계됐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여 취약계층 추가 지원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1차 추경에 이어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예산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경 규모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요? 1, 2차 추경을 합하면 35조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13조 8천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을 편성한 바 있어서 이번에는 2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나면 국회 심사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과 야당의 협조입니다. 국민의힘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국가 채무가 더 늘어날 가능성과 물가 인상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한편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달앱에서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이중가격제 등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이 10,000원 이하의 주문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전액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배민이 추가적으로 상생안을 내놨다고요? 네,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점주들과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가 상생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10,000원 이하인 주문에 대해선 중개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배달비도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10,000원에서 15,000원 주문에 대해서도 중개 이용료 등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배민에 따르면 10,000원짜리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 중개 이용료와 배달비를 포함하면 업주 부담률은 40%가 넘는데요. 주문 금액이 적을수록 지원금을 높여줘 업주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점주 일각에서는 보통 2만 원 이상의 주문이 많아 사실상 혜택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배달 수수료에 대한 점주들의 불만이 컸죠. 네, 앞서 배민은 지난해 8월 배달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3%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에 점주들의 불만이 나오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도로 마련된 상생협의체에서 상생안을 내놨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 2월부터는 9.8%의 중개 수수료를 매출 수준에 따라 2.0에서 7.8%로 낮추는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달비는 매출에 따라 이전보다 최대 500원 더 받는 등 점주들 사이에서는 배달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에 매장보다 배달 가격을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공약한 만큼 정치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요금제 개편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카카오페이가 대규모 할인 이벤트에 나섰다가 정작 사람들이 몰리면서 폭증한 결제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전산 오류가 발생하면서 커피를 반값에 먹으려 한 사람들은 매장을 찾았다가 허탕을 치기도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이벤트 첫날부터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중결제까지 된 사례들도 나왔죠. 네, 카카오페이가 어제 할인 이벤트를 시작한 첫날 점심시간에 이용이 몰리면서 이벤트 결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오후 12시부터 1시 사이 커피 할인을 위해 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전부 결제 피해를 봤는데요. 카카오페이가 내놓은 굿딜 이벤트 중 하나로 카카오페이 앱을 이용하면 메가커피를 반값에 살 수 있는 할인 혜택으로 어제부터 모레까지 사흘간 한정적으로 연 이벤트였습니다. 다만 정작 행사 첫날 먹통이 되면서 시스템 오류로 쿠폰 결제는 안 된다고 써붙인 매장도 나오는 등 소비자 이용에 각종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결제만 되고 상품을 받지 못한 사례나 2중, 3중 출금된 사례들까지 속출했는데요. 카카오페이는 트래픽 급증으로 16분가량 전산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이벤트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카카오페이는 내일까지로 계획했던 이벤트를 오늘 조기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구매할 수 있었던 이벤트 시간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로 조정했는데요. 또다시 수요가 몰려 전산이 마비될 것을 우려해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이벤트를 우선 접고 환불 등의 후속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빗썸의 2대 주주인 비덴트가 공개 매각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상장 폐지 결정을 앞둔 가운데 이번 공개 매각으로 빗썸의 상장 추진도 분기점을 맞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호입니다. 비덴트가 공개 매각에 나선다고요? 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가 최대 주주 지분에 대한 공개 매각에 나섭니다. 이니셜 1호 투자조합과 관련된 지분 34.25%가 그 대상인데요. 비덴트는 주관사로 삼정회계법인을 선정하고 매도 희망가를 2천억 원 수준에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비덴트는 지난 2023년 감사보고서에서 강종현 전 회장의 횡령 혐의로 인해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면서 거래가 정지됐는데요. 그간 비덴트는 시장에서 거래가 재개되기 위해 최대 주주 지분을 인수할 매수 희망자를 거래소에 제출했지만 반려당했습니다. 이에 거래소는 지난달 22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비덴트의 공개 경쟁 입찰 취지의 지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래소는 오는 23일까지 비덴트의 상패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번 공개 매각으로 인해 비덴트가 상패를 모면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비덴트가 이렇게 공개 매각에 나선 배경은 뭘까요? 국내 가상자산 2위 거래소인 빗썸의 사실상 최대 주주가 이정훈 전 빗썸 의장으로 바뀐 시점, 그러니까 비덴트가 빗썸홀딩스의 최대 주주에서 내려온 직후 추진되는 건데요. 현재 빗썸의 최대 주주는 빗썸홀딩스입니다. 빗썸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지난 13일 비상장사 DAA로 변경됐습니다. DAA가 콜옵션 행사로 비덴트로부터 빗썸홀딩스 주식 4.2%를 확보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선 건데요. 현재 DAA는 이전 의장이 지배하는 법인으로 알려졌는데 우호 지분까지 포함해 이전 의장의 지분율이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로써 빗썸홀딩스는 비덴트 측과 이전 의장 측 두 집 살림으로 인한 경영권 분쟁이 잠정 해소된 상황입니다. 당장은 비덴트가 빗썸홀딩스의 2대 주주인 만큼 공개 매각에 유입세가 있을 것이란 관측과 함께 빗썸 입장에선 대주주 리스크 해소에 따라 상장 계획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민호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소유주인 MBK 파트너스가 회사 매각을 위해 지분 2조 5천억 원을 포기하면서 국민연금도 투자액 일부를 잃게 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 보통주를 무상 소각할 경우 국민연금은 보통주 투자액 295억 원을 보전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매각 조건 등에 따라 국민연금이 별도 프로젝트 펀드로 투자한 상환전환 우선주는 일정 부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역대 최대인 9,439억 원 흑자로 8년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특히 매년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던 중국도 지난해 55억 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부터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이 생기도록 바뀐 데 이어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달 전 국내 2위인 부동산 투자 전문 운용사에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회사는 스스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최근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운용사를 상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서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드디어 나섰네요.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마스턴 투자 운용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경위 또 유출 내용 등을 파악을 위한 서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4월에 벌어진 마스턴 운용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서면 자료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현장에 나갔는데 첫 자료 제출 요구를 열흘 정도 전에 했다며 자료를 여러 번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 절차상 공식적으로 현 단계는 조사 착수 전 검토로 큰 틀의 조사에 들어간 건데요. 앞서 마스턴 투자 운용은 지난 4월 11일 22시경에 서버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가능성까지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안내문을 통해 사이버 공격으로 성명, 연락처, 주소, 또 일부 고객에 한해서 주민등록번호 또는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일부가 유출된 걸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직접 민간정보인 주민번호나 이 계좌번호 유출이 추정된다고 한 건데요. 회사 관계자는 개인정보 관련 규정이 있어서 이 메일도 드리고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 통지 의무를 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스턴 투자운용은 악재가 현재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살 이체에서 발생한 횡령사고로 최근 국토교통부 검사를 받은 데 이어서 최대주주 사익 추구 행위 혐의 등으로 금융감독원 제재 결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한편 서울시가 예식장 고민이 큰 예비 부부들을 위해서 대관료를 아낄 수 있는 시 공공 예식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일명 스드메 비용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서울시가 공공 예식장을 얼마나 늘리나요? 네, 서울시가 실내외 공공 예식장 40곳을 추가로 만들어 총 65곳으로 늘어납니다. 서울시는 시 거주자 또는 생활권자인 예비 부부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대관료를 줄일 수 있는 공공 예식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웨딩 업체들의 지나친 상업성 추구로 고통받는 예비 부부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 예식장을 늘린다는 취지입니다. 남산 카페, 콘서트형 웨딩이 가능한 공연장, 한옥뷰, 선셋뷰 등 여러 유형의 예식장을 조성해 예비 부부들의 선택지를 넓힙니다. 실내 예식장 20곳, 실외를 20곳 늘리는데요. 남산뷰 카페 더 힐스 남산이 리모델링을 통해 9월부터 실내외 결혼식이 가능한 전용 웨딩홀로 탈바꿈하고요. 9월부터 한강버스 선착장 루프탑에서도 결혼이 가능해집니다. 2028년에는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기부 체납을 활용해 복합 웨딩홀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공 예식장 대관료는 공간에 따라 무료에서 약 120만 원 정도입니다. 기획 진행비, 음향비가 150만 원, 꽃장식 150만 원 등 옵션에 따라 비용이 추가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스드메 비용 같은 결혼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지원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공공 예식장을 이용하는 부부들에게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을 내년 1월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시가 검소한 결혼 문화를 만들기 위해 스드메 표준 가격제를 정해놨는데 이를 준수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만 지원이 됩니다. 또 초혼 연령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공공 예식장 이용 커플에게 최대 100만 원까지 건강검진 비용도 지원합니다. 건강검진 실시 후 예식장을 이용하고 혼인신고를 한 뒤 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에 2026년까지 37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심상치 않게 오르면서 논란인데요. 그런데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말부터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가 적용되는데 이에 따라 분양가도 한층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어떤 기준이 강화되는 건가요? 네,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사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에너지 성능 기준이나 시방 기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제로 에너지 건축물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 등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률을 끌어올려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과 생산량을 더한 값을 0으로 만든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또 신재생 에너지 설계 점수가 25점에서 50점으로 강화되고 환기용 전열 교환기 설치도 의무화됩니다. 그럼 분양가가 얼마나 비싸지는 걸까요? 네,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 아파트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을 때 현행보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 기준 가구당 약 130만 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가 개별 난방 방식인 최고 25층 아파트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3.3제곱미터당 5만 1,000원의 건축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그러나 절감하는 에너지 사용량을 고려했을 때 5년 7개월 이내에 회수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따라 에너지 성능을 강화한 공동주택을 매년 세대당 약 22만 원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1분기 국내 건설공사의 실적이 20% 넘게 급감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인데요. 건설 경기의 부진이 예상보다 심각하고 이에 따라 회복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올해 건설업계의 상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 기성은 26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7조 2천억 원, 21%가 감소했습니다. 건설 기성은 현재 진행 중인 공사 실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행 지표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감소율이 20%를 넘은 건 외환위기 때인 1998년 3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건설 기성은 지난해 상반기 3에서 4%까지 감소를 하다 하반기 9%대까지 하락했는데 올해 두 자릿수 하락폭을 기록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건설 기성은 큰 변동이 없는 지표라는 점에서 현재의 건설 경기 부진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앞으로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요? 최근 나온 건설 지표를 종합해 볼 때 건설 경기 회복세는 내년 이후에나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행 지표 부진에 더해 건설 수주와 건축 허가, 건축 착공 등의 선행 지표 또한 일제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종합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276건으로 지난해보다 36건 늘었습니다. 종합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이미 지난해 641건으로 조사가 시작된 200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올해 지난해 폐업 신고 건수를 웃돌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BD 윤재입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이틀째를 맡고 있는 정부 부처들의 업무 보고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새 국정 비전에 걸맞은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군기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부처의 보고에 대해서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네,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늘 오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공약에 대한 분석도 반영도 부족하고 구태의연한 과제들을 나열하는 것에 불과했다며 어제 정부 업무 보고는 매우 실망적이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전 부처의 업무 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 공언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어제 국정보고가 있었는데 많은 부분이 흐트러져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모든 것을 새롭게 가공해야 한다, 계획도 꼼꼼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에 발맞추도록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힙니다. 일단 오늘도 업무 보고는 받을 텐데 그 가운데 금융위원회의 업무 보고에는 대출 규제 확대 검토가 포함돼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업무보고에서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 등에 대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금융위가 지목한 두 대출은 현재 DSR 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당국은 국정기획위의 기조에 맞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높이고 벤처 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번 업무보고에서 관련 논의가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금융위는 여야 공통 공약이었던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관련 방침을 국정기획위에 전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금융시장과 가상자산 시장 연계에 따른 리스크, 실물경제 영향, 투자자 편익 등을 감안해 하반기 중 도입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격에 대해 최후까지 결정을 유보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에 대한 의지도 밝힌 만큼 극적인 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에 추가 입장을 언급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 시각 18일 오후 이란에 대한 공격을 두고 시한돌의 1초 전에 최종 결정을 하고 싶다면서 상황은 변하고 특히 전쟁은 더욱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싸우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란의 하메네이 정권이 무너질 수 있냐는 질문에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란과의 핵 합의가 더 어려워졌지만 이란 측이 미국을 방문하길 원하고 아직 외교의 문은 열려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란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아야톨라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현지 시각 18일 영상연설을 통해 이란 국민은 항복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의심할 여지 없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역시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내비쳤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이란 외무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란의 외무장관이 휴전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미국의 회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더 지켜보겠다는 결론인데요.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유지가 몇 차례 연속인가요? 네, 지난 1월과 3월, 5월에 이어 4차례 연속입니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결과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4.25%에서 4.5%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결과 발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관세 정책의 영향이 일부 나타나기 시작했고 앞으로 몇 달간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일부 품목에서 가격 상승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조정에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Today, the amount of the amount of the tariff effects, the size of the tariff effects, their duration and the time it will take are all highly uncertain. So that is why we think the appropriate thing to do is to hold where we are as we learn more. 또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제기됐죠. 네, 파월 의장은 관세 인상이 물가를 높이고 경제 활동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연준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 1.7%에서 1.4%로 낮췄고 내년 예상치도 0.2%포인트 내린 1.6%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연말 물가 상승률 전망은 기존 2.7%에서 3%로 올려잡았습니다. 실업률 전망도 4.4%에서 4.5%로 올렸습니다. 연준은 이처럼 우려를 제기하면서도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2차례 있을 것이란 전망을 유지했는데요.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 중앙값은 3.9%로 현재 수준에서 0.25%포인트씩 2차례 내릴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내년과 내후년의 금리 인하 횟수는 각각 한 차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